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이 내 몸에 붙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1996년 겨울,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이야기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가족을 간단히 설명할게. 친가 쪽에 고모부는 스님이시고 고모는 신내림을 받으신 분이 있어. 스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스님 중에도 결혼한 뒤 속세를 떠나는 파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고모부라고 부르다가 20살이 넘으면서는 스님이라고 부르게 됐어. 고모는 고모부가 스님이 된 뒤에 신내림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고모부가 스님이라서 신내림을 받지 못하게 했었대. 하지만 고모가 너무 아파서 결국 고모부가 사람이 죽을 것 같다며 받으라고 하셨지. 고모에게 내려온 신은 동자였고 나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친척 형이라고 들었어. 고모 집에 놀러가면 가끔 그 친척 형이 빙이 돼서 나를 끌어안고 우시며 엄청 예뻐하셨어. 그래서 구슬하는 모습이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빙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게 낯설지 않았어. 참고로 고모는 신내림을 받았지만 다른 무당들처럼 점을 보지는 않고 보살로 지내셨어. 우리 가족은 대구에 살았고 방학 때마다 대구에 놀러가는 게 나의 천국이었지. 가면 갖고 싶었던 것들이나 용돈을 많이 받으니까. 대구에는 고모네 식구들뿐 아니라 작은 큰아버지, 작은 큰어머니도 계셔서 늘 재미있게 놀았어. 그해 겨울방학 때는 서울 큰아버지, 큰어머니와 함께 대구에 갔었어. 어느 날 작은 큰아버지가 집에서 게임기만 하고 있는 나를 데리고 바람 쐬러 저수지로 가셨어. 거기 회전 그네가 있었는데 사람이 많지 않아서 4~5번이나 태워주셨던 기억이 나. 그네를 신나게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몸이 꽤 춥더라고. 다음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큰어머니와 병원에 갔는데 몸살이라고 하셨어.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지만 그때부터 밥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어. 배고프지도 않고 물만 조금 마시고 밥도 몇 숟가락밖에 못 먹었지. 의사도 감기가 독하다며 계속 주사와 약을 처방해줬지만 병은 낫지 않았어. 결국 대구 큰 집에서 나를 돌볼 수 없게 되자 날 절에 데려다 주셨어. 절에는 케이블 TV가 있어서 만화만 보고 지냈어. 식욕도 없고 계속 춥기만 했지. 그러다가 어느 날 고모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는지 팬티 한 장을 주시면서 갈아입으라고 하셨어. 나는 세탁기를 돌리려는 줄 알고 입던 팬티를 드렸는데 고모가 그 팬티를 말린 북어에 감싸고 부적으로 묶으시더니 나를 밖으로 불러내셨어. 법당 맞은편에 작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북어를 태우고 나에게 물이나 소주 같은 것을 주시며 침을 3번 뱉으라고 하셨어. 고모가 휘파람을 부시더니 트림을 3번 하시고 몸을 부르르 떨더니 혼잣말을 시작하셨어. 그러다가 나에게 토하고 싶으면 토하라고 하시더라. 먹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토하냐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노란 액체가 나왔어. 그 이후부터 상태가 나아졌고 고모가 내게 귀신이 붙어 있었다며 작은 큰아버지랑 갔던 저수지에서 죽은 여자 귀신이 나에게 붙었다고 말씀하셨어. 그 후 나는 건강을 되찾았고 고모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어. 두 번째 이야기, 군부대 안의 울음소리. 이번 이야기는 내가 군대에서 겪었던 일이야. 겨울이었고 나는 그날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어. 야간에 위병소 교대를 인솔해야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웠지. 항상 지나는 포상이 있었는데 이 포상은 포탄을 피하기 위한 벙커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 크기도 아파트 2층 정도 되는 높이였고 중턱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 군대는 야간에 정말 어두워. 손전등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 나는 평소처럼 인솔을 나가고 있었는데 그날 이상하게도 포상 근처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고양이가 우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2번, 3번 들을 때마다 점점 아기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새벽 2시쯤 다시 인솔을 나갔을 때 그 울음소리가 또 들렸어. 이번엔 함께 근무를 끝낸 녀석도 사람 울음소리 같지 않아요? 하고 물었어.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여자 울음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어. 다음 교대 때 다리 구름에 가려있다가 잠시 드러났는데 그때 다시 울음소리가 들렸어. 이번에는 근무자들이 모두 사람 울음소리라고 했지. 하지만 부대 안에 낯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돌아가려 했어. 그런데 그때 달빛이 강하게 비추면서 무언가의 눈동자가 보였어. 그 크기는 고양이 크기가 아니었어. 적어도 호랑이나 사람 정도의 큰 눈동자였지. 우리는 깜짝 놀라서 바로 복귀했고 간부님에게 보고를 했어. 새벽 3시가 넘자 비상이 걸렸고 5분 대기조가 뛰어갔어. 시간이 지나 오대기가 돌아왔을 때 그들 뒤에는 한 여자가 있었어.
머리가 엉클어진 채 발가벗고 있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쉰 상태였지. 제정신도 아니었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정신 이상으로 유명한 분이었어. 며칠 후 그 여자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그 후로도 가끔 병사들이 포상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해. 그 여자의 혼이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세 번째 이야기 10년 전 코인 노래방에서 생긴 일. 이 이야기는 친구 A가 겪은 일인데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야. 친구 A가 알바를 구하고 있었는데 코인 노래방에서 일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런데 그곳의 시급이 정말 높았어. 그야말로 꿀 알바였지. 그런데 A가 첫날부터 이상한 일을 겪었어. 그날 나와 다른 친구들이 A가 일하는 코인 노래방에 놀러 갔다가 근처 PC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전화를 받더니 A가 귀신을 봤다고 빨리 와달래 라고 외쳤어. 우리는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A가 울면서 말을 하니 그냥 갈 수밖에 없었어. PC방에서 만난 A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 A가 말하길 새벽 1시쯤 손님들이 거의 없었고 한 부스에서만 여자 노래 소리가 들렸대. 그래서 그쪽을 청소하려고 갔는데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처음엔 술 취한 여자가 주정을 부리는 줄 알았는데 부스 안에는 아무도 없었대. 그런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A는 겁에 질려서 도망쳤대. 결국 우리는 A가 일하는 코인 노래방으로 다시 갔어. 불은 다 꺼져 있었지만 분명 어두운 구석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 그날 이후 A는 그 알바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됐어. 네 번째 이야기 원숭이. 이번 이야기는 내가 산에서 겪었던 일이야.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는 나름 유서 깊은 산이 하나 있어. 어느 날 운동을 하러 산에 가는데 갑자기 산 정상까지 가고 싶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어. 그래서 약수터까지만 가려던 계획을 바꾸고 정상까지 올라가기로 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체력이 금방 소진됐어. 동물령부터 산적 같은 영혼까지 온갖 잡다한 존재들이 나를 괴롭히며 방해하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정상에 도착했지. 정상에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신성한 존재가 있었어. 그 존재가 나에게 내가 더 수련되었으면 나를 더 잘 볼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물병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어. 그때 하늘에서 서광이 내려왔고 내 몸에 탁한 기운들이 사라졌어. 그 존재는 내 심장에서 무언가 기생충 같은 것을 꺼내 태우고는 수련자가 경지에 올라갈 때는 이런 것들이 말썽이다라고 했어. 그 후 나는 수련을 하면서 약수터에 있던 이무기 같은 존재를 퇴치하고 나름 성장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 하지만 며칠 후 스승님께서 나에게 사기를 친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셨어. 그때서야 나는 산에서 만난 신성한 존재가 사실은 원숭이였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원숭이는 마계의 존재였고 나는 완전히 속았던 거였지. 그 사건을 통해 영적인 존재에 쉽게 휘둘리지 말고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수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된 물품. 어느 날 여자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 이 조각상 좀 봐줘. 엄마가 복을 부른다면서 사온 건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라고 말했어. 나무로 된 돼지 한 쌍과 부엉이 두 마리가 앉아있는 조각상이었어. 겉으로 보기엔 별거 없어 보였지만 투시해보니 질이 나쁜 영적인 존재들이 그 조각상에 깃들어 있더라. 나는 스승님께 문의했고 스승님은 그 물건을 처리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들을 보내버렸지. 이 사건을 통해 오래된 물품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은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여섯 번째 이야기 미신. 이번 이야기는 흑천벙이라는 미신에 관한 거야. 비가 내리는 날이면 강가 근처에서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걸 보면 절대 부르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 내가 이 미신에 대해 알게 된 건 아주 독특한 경험 때문이었어.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우산을 쓰고 모래성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걸렸어. 아버지는 미신 같은 건 전혀 믿지 않는 분이셔서 내가 강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걸 보고 엄청 혼내셨지. 그날 아버지도 사고를 당하셨는데 착지 잘못으로 발에 금이 가서 결국 할머니께도 혼나셨어. 흑천벙이라는 미신의 의미는 간단해. 귀신이 아이로 변장해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는 강가에 앉아 있는 거야. 만약 그 아이에게 다가가거나 말을 걸면 물에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흙에서 놀다가 강에 빠진다는 의미로 흑천벙이라고 불리게 된 거야. 할머니 세대에는 이 미신이 꽤 유명했다고 해.
비 오는 날 강가에서 놀다가 흙첨벙을 봤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 하지만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나도 그날 이후로는 강가 근처에서 놀지 않게 됐어. 일곱 번째 이야기 악몽. 이번엔 악몽에 대한 이야기야. 남일은 몸을 튕기듯 일으켰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방 안이 눈에 들어왔지. 시계 초침 소리가 날카롭게 방을 울리고 있었어. 그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고 뭔가에 쫓기다 죽을 뻔한 느낌을 받았어. 분명 악몽을 꾼 것 같은데 꿈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았어. 남일은 목이 말라서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어. 식탁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는데 켜보니 카카오톡에는 여자친구 지수의 웃는 얼굴이 떠 있었지. 남일은 지수에게 얼굴 한번 보자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은 상태였어.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 생각한 남일은 이제 지수에게 뭔가 행동을 취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 그는 주방 서랍에서 과도와 장도리를 꺼내 들었어. 그리고 커다란 검은 코트를 입고 장도리와 과도를 챙겼지. 지수를 해칠 생각은 없었지만 겁을 주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 남일은 지수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지수와 그녀의 직장 상사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어. 남일은 분노에 찬 채로 장도리를 들고 그 남자에게 다가갔고 장도리로 남자의 팔을 내리쳤어. 그 남자는 쓰러졌고 남일은 지수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며 그녀를 쫓기 시작했어. 지수는 골목으로 사라졌고 남일은 그 뒤를 쫓았지만 갑자기 지수는 마치 시체처럼 변해버렸어. 그때 뒤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 남일은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어. 그는 여전히 저녁 노을이 비치는 방 안에 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 그가 꾼 악몽은 너무나도 생생했지. 그는 한동안 멍하니 방 안을 바라봤어. 이 불안감이 도대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하며. 여덟 번째 이야기 죽음의 예감. 이번 이야기는 내가 죽음의 예감을 느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야. 몇 년 전 나는 평소처럼 출근을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날은 발걸음이 무겁고 모든 것이 느리게 느껴졌지. 어쩐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동안에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과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멀게 느껴졌지. 아무리 평소처럼 하려고 해도 그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 업무를 보다가도 계속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맴돌았어. 혹시 오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아니면 나나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 그날 오후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이 다급하게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했어. 내 친한 친구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 그 순간 나는 그 불길한 느낌이 바로 이 일이었구나 싶었어. 친구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큰 부상을 입어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그날 아침에 불길한 예감을 잊을 수 없었지. 죽음이나 큰 사고가 가까이 다가오면 사람은 정말로 그런 직감을 느끼는 걸까? 그날 이후로 나는 그런 예감이 들면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게 됐어. 아홉 번째 이야기 묘한 기운이 도는 집. 이번엔 내가 경험한 신기한 집에 대한 이야기야. 어느 날 나는 이사를 하기로 했어. 새로운 집을 구하던 중에 괜찮아 보이는 아파트가 있어서 바로 계약을 했지.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생활했어.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밤마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마치 누군가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지. 처음엔 그냥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더욱 명확해졌어. 심지어 집안 곳곳에서 문이 스스로 열리거나 닫히는 일이 생기기도 했어. 한 번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는데 거실에 웬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 놀라서 불을 켰지만 아무도 없었지. 그때 나는 그 집에 뭔가 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 그 집에서 살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지치고 몸도 안 좋아졌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 결국 몇 달을 더 살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사를 결정했어. 이사를 하고 나니 그 묘한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어. 그 집을 떠난 뒤로는 더 이상 그런 기분을 느낄 일이 없었지. 그 집이 왜 그렇게 묘한 기운을 풍겼는지는 끝까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
10번째 이야기 산속에서 마주친 신비한 존재. 어느 여름날 나는 산행을 떠났어. 평소 등산을 좋아하는 편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날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 산 중턱을 넘어서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바람조차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지. 그때 눈앞에 낯선 형체가 나타났어. 처음엔 사람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인간과는 다른 신비한 기운을 발산하는 존재였어. 그 존재는 나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손짓을 했어. 나는 그 손짓을 따라갔지. 신비한 기운에 이끌려 따라가다 보니 작은 숲속 공터에 다다랐어. 그곳에는 작은 제단 같은 것이 있었어. 그 존재는 제단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는 갑자기 사라졌어. 나중에 그 제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있었고 그 주위엔 여러 기운들이 도는 느낌이었어.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존재가 산속에서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수호자 같은 느낌을 받았어. 그 경험 이후로 나는 그 산에 다시 가보지 않았어. 그곳에는 뭔가 강력한 신비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고 나는 그곳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11번째 이야기 기이한 그림자.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에 내가 겪은 기이한 경험이야. 나는 당시 회사에서 야근을 자주 하곤 했어. 어느 날 밤 일찍 퇴근하지 못하고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지. 그날따라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하고 밖은 적막했어.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다 보니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새벽 1시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문득 사무실 구석에 있는 창문 쪽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나는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봤는데 창문 바깥에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이내 여기 10층인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라는 생각이 들더라. 처음엔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 심지어 창문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지. 나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나가는 순간 그 그림자가 창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내가 발걸음을 재촉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그림자가 내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어. 나는 당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집에 도착해서도 그 그림자의 존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그 후로 나는 가끔씩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 창문 쪽을 바라보곤 했는데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그림자를 보지 않았어.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내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았고 여전히 그때의 소름 돋는 기억이 떠오르면 섬뜩해지곤 해. 12번째 이야기 무서운 병실. 다음 이야기는 내가 병원에서 겪었던 무서운 경험이야. 몇 년 전 나는 큰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었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 기간 동안 병실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 내 병실은 1인실이었는데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첫날 밤 나는 수술 후 피곤해서 깊이 잠들었는데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어.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바닥을 쓸고 있는 듯한 소리였지. 처음엔 병원 직원이 청소하는 건가 싶었지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 그 시간에 병원 복도를 청소할 리가 없잖아. 나는 다시 잠에 들려 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됐어. 결국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소리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복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너무 겁이 나서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어. 어떤 날은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내 병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다른 날은 병실 문이 혼자서 스르륵 열리기도 했지. 간호사에게 이 이야기를 해봤지만 아무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 다행히도 퇴원할 날이 다가오면서 그런 일들은 점차 줄어들었어. 하지만 그 병원에서의 경험은 아직도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 그 이후로 병원에 가는 게 두렵고 밤에 혼자 있는 것도 꺼려지게 됐어. 13번째 이야기 검은 개의 저주. 어렸을 때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중 하나야. 할머니는 시골에서 자라셨고 그 동네에는 검은 개에 대한 저주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어.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오래전 그 동네에서는 검은 개를 마주치면 안 된다고 했어. 검은 개를 보면 불행이 따라온다는 속설이 있었거든. 동네 사람들은 밤에 검은 개가 나타나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지나가야 한다고 했어. 만약 개와 눈이 마주치면 그 사람은 무언가 불길한 일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였지.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어느 날 실제로 그 검은 개를 보셨다고 했어. 그날도 밤이었고
할머니는 혼자 길을 걷고 있었대. 그때 검은 개가 길 한가운데 서 있었고 할머니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 할머니는 그 개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그 검은 개는 마치 할머니를 따라오듯 천천히 뒤에서 걸어왔대. 그 후로 할머니는 집에 돌아온 뒤 며칠간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셨어. 식구들이 아프거나 집안에 소소한 사고들이 있었던 거야. 결국 할머니는 동네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분들이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다고 했어. 그제야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하셨지.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며 검은 개를 마주치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어. 14번째 이야기 지하실의 목소리. 이 이야기는 내가 한 번은 정말 무서웠던 순간에 대한 거야. 그때는 대학교 시절이었어.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자취를 했고 우리가 살던 집에는 오래된 지하실이 있었어. 처음 집을 구할 때 지하실은 거의 쓰지 않았고 뭔가 으스스한 기운이 돌아서 우리 모두 그곳에 가기를 꺼려했어. 어느 날 밤늦게 공부를 하다가 물이 필요해서 주방으로 갔는데 갑자기 지하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 처음엔 그냥 바람소리나 배관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해졌고 마치 누군가 지하실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나는 무서운 마음에 친구들에게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지만 모두 그저 착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그 후로도 몇 번 더 지하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 나중에는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듣게 됐고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지하실 근처에 가지 않기로 했지. 시간이 지나 이사를 했지만 그 지하실에서 들렸던 목소리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 지하실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확신해. 15번째 이야기 친구의 그림자.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에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야. 친구 A는 항상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A가 나에게 심각한 얼굴로 무슨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그 이야기는 A가 겪은 기묘한 경험이었어. A는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대.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너무 명확해서 처음엔 부모님 중 한 분이 밤늦게 돌아오신 줄 알았지. 그런데 부모님은 그날 집에 안 계셨대. A는 조금 불안한 마음에 거실로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A는 이상하게 느꼈지만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책을 읽기 시작했대. 그런데 그때 A의 눈앞에 갑자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대. A는 순간 너무 놀라서 몸이 굳었고 그 그림자가 천천히 A의 방에서 나가는 걸 봤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 그림자는 분명 집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지. 그 후로 A는 밤마다 그 그림자를 계속 보게 됐다고 해. 특히 불을 끄고 잠을 잘 때면 그 그림자가 방 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 그 일이 있은 후로 A는 몇 달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결국 집을 옮기게 됐어. 집을 옮기고 나서는 더 이상 그 그림자를 보지 않았지만 A는 그때의 경험이 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밤에는 불을 끄는 걸 무서워해. 16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속의 무언가. 이번 이야기는 내가 아파트에서 겪었던 일에 관한 거야. 내가 살던 아파트는 20층짜리 고층 아파트였어.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친구 집에서 돌아오던 중이었어.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쯤 됐지. 아파트는 고요했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나 혼자뿐이었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던 도중 갑자기 멈추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마치 누군가가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 처음엔 그냥 기계 소음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어. 나는 순간 불안해졌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지만 당연히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지 않고 계속 그 층에서 멈춰 있었어. 마치 누군가 타야 할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야. 몇 분이 지났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 이어졌어. 그때 나는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기분이 들었지. 나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지만 결국 겁에 질려서 비상 버튼을 눌렀어. 그러자 엘리베이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 그날 이후로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고 했어. 왠지 모르게 그날의 그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거든. 폐가에서 겪은 섬뜩한 경험. 이 이야기는 내 친구 B가 겪은 일이야. B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한 친구였지.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어.
비는 오래된 폐가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오겠다는 생각을 했어. 이 폐가는 우리 동네 외곽에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던 곳이었지. 그 폐가는 20년 넘게 방치된 집이었어. 원래는 꽤 부유한 집안의 저택이었다고 해. 그런데 그 집에서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모두 죽고 난 뒤로는 아무도 그 집에 살지 않았어. 동네 사람들은 그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폐가 창문에서 뭔가를 보았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어. 비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 어느 날 그는 나와 몇 명의 친구들을 모아 폐가로 가보자고 제안했어. 모두들 처음엔 꺼렸지만 비의 설득에 결국 함께 가기로 했지. 그날 밤 우리는 후레쉬와 카메라를 챙기고 폐가로 향했어. 집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산자락에 있었고 이미 몇십 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어. 벽은 낡아서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집 주변은 잡초로 가득했지. 우리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이지 오싹한 느낌을 주었어. 나와 다른 친구들은 이미 후회가 되었지만 비는 아주 신이 나 있었어. 그는 이런 분위기가 바로 사진 찍기 딱 좋지 않냐? 며 웃으며 말했어.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지. 우리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은 어두컴컴했지. 마치 그 집에 남아있는 모든 빛이 빨려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 처음엔 집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집 안에는 여전히 오래된 가구들과 물건들이 남아있었어. 마치 누군가 급히 떠난 것처럼.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쌓인 책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 비는 바로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 그는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 찢어진 커튼, 그리고 낡은 소파 같은 것들을 찍었지. 그런데 그가 찍고 있던 도중 갑자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더니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지.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 내 친구들 역시 이상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어. 여기 뭔가 이상해. 이제 그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나는 비에게 말했어. 하지만 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깊숙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 그때 집 안쪽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우리가 서로 헛것을 들은 것 같았어.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분명 누군가 집 안쪽에서 걸어오는 소리였어.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고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어. 비만이 여전히 침착하게 카메라를 들고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다가가려 했지. 멈춰. 거기 가지 마. 나는 비를 붙잡고 말렸어. 그런데 비는 오히려 더 흥분해서 이거 정말 대박일 거야. 뭔가 있긴 있나 봐. 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 우리는 그때 정말 겁에 질렸어. 나는 비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를 혼자 두는 것도 불안했지. 그래서 결국 나와 다른 친구들도 뒤따라갔어. 우리는 집 안쪽에 문을 열었고 그곳엔 오래된 계단이 있었어. 계단은 지하실로 이어져 있었지. 지하실 문 앞에 도착하자 그 소리가 갑자기 멈췄어.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우리는 숨을 죽이며 서 있었어. 비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어. 지하실은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지. 우리는 망설였지만 비는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했어. 우리는 비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어. 지하실은 매우 어두웠고 불빛을 비춰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썩은 냄새였지. 그리고 그때 지하실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 우리는 모두 멈춰섰고 그 움직임을 지켜봤어. 처음엔 그냥 쥐나 작은 동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커다란 실루엣이 드러났어. 그것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지. 마치 그림자처럼 흐릿하고 형체가 분명하지 않았어. 비는 그때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려 했어. 그런데 그 순간 그 형체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어. 우리는 모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 나는 비를 붙잡고 어서 나가자 라고 외쳤어. 그제서야 비도 겁이 난 듯 서둘러 지하실에서 도망쳤어. 우리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때까지도 그 형체는 우리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았어. 밖으로 나와 숨을 돌린 뒤에야 우리는 조금 진정할 수 있었지. 하지만 집 안에서 봤던 그 장면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 그 후로 우리는 그 폐가에 다시는 가지 않았어. 비도 그날 찍은 사진들을 절대 다시 꺼내보지 않았지.
그 사진들엔 분명히 무언가가 찍혀 있었지만 비는 그 이후로 더 이상 폐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지 않게 됐어.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봤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그 집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어.